너희는 계획이 다 있구나. 청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 역을 맡은 송강호가 아들 역을 맡은 최우식을 기특해하며 건네는 한마디다. 그 계획이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건 일견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대의 청춘들이 아주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토양을 이 시대의 나이 먹은 자들이 전혀 마련해 놓지 못한 탓이다. 청춘 예찬. 기성의 권력은 흔히 젊음의 시기를 이렇게 빗댄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기가 바로 청춘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까? 이 내음절이 품고 있는 함의가 정작 청춘들을 얼마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다자이 오사무 소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 합법성이 두려워 비합법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쓸쓸하고 외로운 청춘.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한 요조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청춘의 시기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주치는 하나하나가 모두 찬란하다는 이 시기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시기에 계획 하나 없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 거지? 청춘이라면 충분히 예찬받아야 한다는 기성의 합법성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러나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찬받지 못하는 나의 젊은 날. 청춘 실격. 이렇게 기성의 권력은 예찬 아니면 실격이란 이분법으로 청춘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의연한 건 젊은 청춘들이다. 기성 권력의 이런 섬뜩한 편가름에도 나름의 즐겁고 경쾌한 방법으로 당당히 맞선다. 춤이나 추잔다. 사랑의 탭댄스.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이나 추잔다. 아, 귀여운 와파슈. 아, 리리리 리리리 라랄라. 샴팡을 마시며 춤이나 추잔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혜성 같은 등장에 유교 성리학자를 비롯한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은 말세라 한탄했고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위장했던 남성 지식인들도 식민지 시대의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을 나혜석 등 일군의 모던걸에 투사해 그들을 못된 걸로 치부했다. 이런 기성 권력에 대항하는 청춘들의 무기는 다름 아닌 무관심. 그래, 춤이나 추잔다. 이해도 못하고 얘기도 안 되는 저들과 섞여서 무엇하리.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이나 추잔다. 그러면 저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마음 편하겠다 하겠지. 지네들은 먹고 사는 일 걱정하느라 마음 편할 날 없는데 춤이나 추고 천하태평이라 하겠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무관심. 그래, 샴페인 마시며 춤이나 추잔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 정도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는 상처가 두려워 젊은 날을 폄훼하고 내상을 입힌 기성 권력의 잔인함을 생각하면 이 땅의 청춘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깡그리 뒤엎는 계급혁명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일 터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괜히 나이로 계급화하려다 창피당하기 십상이다. 청춘 계급의 분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임계점을 넘으면 무관심이 문제겠는가? 그때는 정말 계급과 계급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피어날지 고민하는 저 청춘들의 아름다운 몸부림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들은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는 건 어쩌면 경험을 계획으로 오인하는 기성의 권력일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정의만큼은 기성 권력의 경험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청춘은 비온 뒤 무지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그 그림만큼은 아주 오래도록 각인되리라는 것. 그래서 청춘하면 자꾸자꾸 이 시구절이 떠오르나 보다.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선운사 중에서. 청춘 계급, 박영후 작사, 김송규 작곡, 김혜송 노래. 가사도 가사이거니와 재즈풍을 적용한 리듬과 멜로디가 가히 혁명적이다. 지금 들어도 어색하거나 촌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1935년경부터 재즈를 한국식으로 해석하여 창작했다는 천재 작곡가 김송규. 그의 곡이니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래도 김혜송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직접 불렀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절에 이런 음악성을 견지했다는 것이 경이롭다. 최근의 영화 라디오 데이즈 군함도에도 이 노래가 흐른다. 시간을 초월하는 세련됨이 없다면 채택될 리 없었을 터이다. 이런 젠더 감성하고는 젠더. 여자는 맑은 샘물 같아서 마시고 또 마셔줘야 합니다. 야설에 나오는 한 문장? 아니다. 수많은 독자들을 읽고 또 읽게 만든 인류가 흠모했고 지금도 흠모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한 문장이다. 1957년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에 단 한 표 차로 밀려 노벨 문학상을 아쉽게 놓친 작품이 이 소설이라고 하나? 뭐 이런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의미 없겠지만 아무튼 이 사실로만 보아도 이 소설이 얼마나 명작인지는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을 터이다. 이 소설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자유로움을 꿈꾸는 책벌레인 화자와 자유로움을 이미 누리고 있는 탄광 노동자인 조르바, 이들의 만남과 우정, 그리고 논쟁을 통해 자유로운 영혼의 원형은 어떤 것인가를 그려낸 작품이다. 이 위대한 작품을 한낱 미미한 존재가 뭐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주인공 조르바가 일정한 도덕률 틀 속에서 안온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초인이 되고자 갈구하는 과정에선 아슬아슬한 장면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된다. 그 장면은 바로 여성에 대한 조르바의 생각과 태도. 여자는 마셔줘야 하는 것이라거나 여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자식 새끼를 낳아주는 것뿐이라거나 여자를 안아주는 건 축복을 베푸는 것이라거나. 이러한 표현은 페미니스트가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양성 관계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유로움이 지나친 탓이라 하기엔 지나친 구석이 너무 많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묘비명에서 외치고 있는 카잔차키스이지만 지금 만약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쓴다면 이러한 여성 비하적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그런데 여성 비하로 따지자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또한 만만치 않다. 하물며 가부장적 잔재가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해방전 유행가에서는 이런 혐의를 찾기란 너무나도 쉽다. 괜히 엄숙해하며 성적 표현은 최대한 억누르던 시대라 관능적 여성 혐오는 적어도 시대 가치적 여성 혐오는 많다. 이를테면 여기 이 노래가 그렇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아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 노래가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관계된 곡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줄거리를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홍도라는 여인은 오빠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 기생이 된다. 아니, 오빠가 공부하는데 왜 동생이 이런 희생을 해야 하지? 어찌됐든 기구한 팔자의 홍도지만 우연한 기회에 오빠 친구와 연을 맺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결혼 평탄치 않다.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한편이 되어 감싸줘야 할 남편까지 저편이 되어 홍도를 오해한다. 과거를 묻어두기로 했으면서 과거를 꺼내 타박하는 것. 그래, 깨름칙하지만 피 섞이지 않은 그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한 핏줄을 나눈 오빠의 행태는 좀 그렇다. 자기 때문에 사랑을 파는 꽃바람의 처지가 됐으나 그 속에서도 순정의 등불을 지키려던 동생이다. 자기 때문에 알게 된 친구와 결혼했으나 막다른 곳으로 내몰린 동생이다. 그런데 오빠는 정작 이렇게 얘기한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 대목에서만 보면 오빠에게 보다 중요한 건 이유 없이 구박받는 인간 홍도가 아니다. 타박 맞고 집에 돌아올지 모르는 여자 홍도이다.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그쪽 사람이어야 하는데 울며 불며 돌아올지 모르는 여자 홍도가 두려운가 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은근슬쩍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이것이 오빠가 생각하는 아내의 나갈 길인가? 불쌍한 홍도. 오빠 말만 듣고 그 길을 간다. 그러나 그 길에서 결국 마주한 건 뜻하지 않은 살인이다. 물론 실제 극 속에서 오빠는 야멸차지 않다. 홍도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그래서 관객들은 경찰이 된 오빠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홍도의 손을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서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낸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오빠나 결코 나쁜 남자가 아니다. 그러나 젠더 감수성에는 너무나 무지한 남자이다. 요즘도 노래방에서 이 시대의 수많은 남자들이 홍도야 우지 마라를 구성지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것만큼은 꼭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아내의 나갈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오로지 인간이 나갈 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홍도야 우지 마라. 이고범 작사, 김준영 작곡, 김영춘 노래. 1939년 이명우 감독의 영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가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는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 1936년 7월 동명의 연극 희곡 임선규로 극단 청춘좌의 무대에 처음 올려졌다. 이후 상업연극의 중심지였던 동양극장의 최고의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으며 해방 전 최다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의 주제가는 홍도의 입장에서 남희련이 부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오빠의 입장에서 김영춘이 부른 홍도야 우지 마라 두 곡인데 홍도야 우지 마라가 훨씬 인기를 끌었다. 작사가 이고범은 이서구의 필명이다. 토월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는 연극계, 방송계, 영화계 등에서 두루 활동했다. 인생은 아름다워. 평행. 인생. 스스로의 삶을 자주할 때 내뱉는 탄식이다. 이 탄식 속에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는 깊은 회환이 서려 있다. 그러나 나만 그렇다고 움츠러들 일이 아니다. 태생 자체가 낙관적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하고 탄식을 내뱉고 있다. 그렇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뜻대로만 되지 않는 험로이다. 그래서인지 인생을 고단한 길에 비유한 노래 참 많다. 백년설의 나그네 소름에서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라며 인생을 서름의 길이라 해석한다. 최희준의 하숙생에서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며 인생을 모름의 길이라 해석한다. 또 김현식의 이별의 종착역에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이라며 인생을 이별의 길이라 해석한다. 이렇듯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 있어서 인생의 길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여기 인생의 길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 똑같은 정거장이요, 똑같은 철길인데 시름길, 웃음길이 어이한 한 길이냐. 인생이 철길이냐, 철길이 인생이냐. 아득한 인생선에 달이 뜬다. 해가 뜬다. 이 노래는 인생의 길을 기찻길로 비유한다. 즉, 평행의 길이라 얘기한다. 똑같은 정거장이고 똑같은 철길인데 이 길에는 웃음이란 빛이 있고 시름이란 어둠도 있다. 그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 합의 경지를 이루면 좋을 텐데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생선은 여전히 평행인 채로 아득한 저 멀리에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곳으로 막연히 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란 이렇게 영원히 합쳐지지 않는 평행의 철길일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남의 불행에 안도해야 하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해도 속으로는 비겁한 적이 수없이 많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침을 튀기며 힐난하지만 때로는 비윤리적인 것을 기웃거리고 노력에서 결과물을 찾기보다는 행운에서 결과물을 상상하고 이런 빛과 어둠의 이율배반적인 삶이 인생이란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데미안이 답한다.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라삭스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데미안은 말한다.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빛이 곧 어둠이고 아름다움이 곧 추함이며 시작이 곧 끝이다. 이원성의 통합. 그것이 바로 아브라삭스이다. 그리고 알을 깨고 나온 자들은 그 아브라삭스를 향해 가야 한다고 데미안은 덧붙인다. 이러한 데미안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겉과 속, 현실과 이상,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고 인생이라며 자주할 필요 없다. 평행의 기찻길, 그 이원성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지 않는가. 까마득한 소실점, 그 미지의 종착점을 향해 정처 없이 가고 또 가면 나를 갈등하게 만들었던 극과 극이 비로소 합해지는 아브라삭스가 기다린다고 하지 않는가. 도심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기찻길이 남아있다. 그 평행선 위로 얼마나 많은 기차들이 오고 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몸을 싣고 인생선을 달렸을까? 용기, 슬픔, 기쁨, 이별, 재회, 도전, 결기, 결의, 약속,
희망이라는 수많은 사연이 지나갔을 길. 그래서 그 철길을 밟기가 조심스럽다. 그들의 거룩한 지난날을 흠집내고 밟는 것 같아 철길을 뛰어넘어 맨 땅을 디딘다. 지나온 철길.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면 돌아볼 일 없다. 돌아봐서 무엇하리. 후회해서 무엇하리.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얼굴을 흘낏 쳐다본 것처럼 경험해보지도 못한 앞으로의 시간이 돌로 굳어버릴지도 모른다. 인생이 철길인가, 철길이 인생인가. 먼 훗날 평행선이 결국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지점에 도착하는 날. 그래서 더 이상 자주할 일도 남지 않은 날. 천천히 여유롭게 인생을 돌아봐도 늦지 않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풀꽃. 어디 풀꽃만 그렇겠는가. 하찮은 인생선이라 생각했건만 풀꽃처럼 살아온 지난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오래 들여다보면 참 사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인생선, 김다인 작사,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남인수가 작사가 김다인과 호흡을 맞춘 곡이다. 그러니까 김다인을 수많은 예명 중 하나로 사용하는 조명함의 가사를 남인수가 노래한 것이다. 남인수는 음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타고난 미성과 센스로 대중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해방 전에 800여 곡, 해방 후에 200여 곡, 모두 1천여 곡이 넘는 노래를 취입했다고 하니 가히 최고의 인기를 끈 가객이란 찬사가 무색하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남인수를 상징하는 대표곡이다. 작곡은 이봉룡. 그런데 그의 처남인 김혜송이 작곡했다는 설도 있다. 김혜송이 북으로 넘어간 탓으로 어쩔 수 없이 남쪽에 남은 이봉룡이라는 이름으로 작곡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둘 모두 기구한 인생이다. 세상 다 덤벼. 관계. 커피 한 잔과 포털사이트 대문에 걸려있는 볼거리의 대략적인 검색. 보통 사람들의 흔한 하루의 시작이다. 그런데 검색 과정에서 특별한 사람들의 흔하지 않은 일을 다룬 기사를 마주하게 되면 괜히 하루의 시작이 위축되고 만다. 한 유명 배우의 투자 전략에 관한 기사. 유명 배우답게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입점한 건물만 매입한단다. 그러한 건물이 전국에 3개나 되고 최근에는 그 전략에서 탈피하여 다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건물로 눈을 돌렸단다. 고급 빌라도 2채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 배우의 투자 전략.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호평받을 만하다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침튀기며 극찬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은 모두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서 경쟁하며 인정받으려 한다. 이 같은 인정 욕구가 저렇게 탐욕적이고 저급한 기사를 쓰도록 만들었나 보다. 나도 유명 배우를 따라하면 메인스트림에 올라설 수 있을까? 그들만의 관계에 편입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 커피값이 부담스러워 봉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판에 무슨 수로 건물을 산단 말인가. 그렇다 해도 인정 욕구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유명 배우의 투자 전략은 아니더라도 일상 전략을 따라해보기로 한다. 그가 무슨 옷을 입으며 무슨 신발을 신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안경을 쓰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그리고
최저가로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검색에 돌입한다. 명품을 소유하는 행위는 욕망의 허구적 실현이다. 유명 배우가 입는 옷을 나도 입음으로 해서 유명 배우의 삶과 나의 삶을 동격화시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래봬도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명품을 통해 과장하고 과시한다. 하지만 허무하다. 이룰 수 없는 허구적 실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유명 배우를 포함한 그들의 삶이라는 게 부러운 일이기는 해도 본받을 일은 결코 아닌데. 아무런 노동 없이 부동산으로 치부하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양 거들먹거리는 꼴이 한편으로는 천박하기까지 한데 그들의 세계에 끼고 싶어 그들의 욕망과 나란히 했다니 자괴감마저 밀려온다. 하여 천박한 욕망의 규칙에서 탈주하고자 한다. 경쟁과 인정받음으로부터의 초연함, 즉 왜곡된 관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내 나름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 내 멋대로 해라. 여름에는 동복 입고 겨울에는 하복 입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소, 댁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건. 잉? 쳇. 그 질서를 거부하니 이렇게 편할 데가 없다. 명품은 무슨 명품. 그저 옷 한 벌이면 된다. 규칙은 무슨 규칙. 내가 걷고 싶은 대로만 걸으면 된다. 옆으로 걷건 뒤로 걷건 앞으로 걷건 뭔 상관인가. 밥을 달라 했나 옷을 달라 했나 그렇다고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줘봤나. 아무런 거리낌 없다. 나 자연 상태로 돌아갈래. 하지만 이 또한 옳지 않다. 누가 왜곡된 관계를 거부하라 했지 정당한 관계를 거부하라 했나. 누가 합리적인 개성으로 돌아가라 했지 비합리적인 고집으로 돌아가라 했나. 자연 상태는 지극히 순결한 곳이지만 만인 대 만인의 투쟁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투쟁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합의한 질서와 규칙은 숭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툴툴거리는 자, 자기의 기준과 경험만을 내세우는 자, 나 때는 이랬다고를 수없이 외치며 과거를 찬미하는 소위 요즘 말로 라떼족이라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꼰대라 부른다. 꼰대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참 피곤한 족속들이다. 나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로 통하는 놈이야. 어디다 대고 그래? 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경쟁에서 운 좋게 승리한 자들이 우쭐대는 꼴이 보기 싫으니 저러는 것이다. 나 또한 운이 좋았으면 너희들만큼 충분히 됐을 것이란 막연한 추측에 저러는 것이다. 한데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인정하라고 과시하는 것도 천박하지만 나를 인정하라고 고집 부리는 것도 천박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언급하거니와 사람들은 모두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에 동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그 관계가 지나치면 피곤하다. 그 관계에서는 중용과 배려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 자연의 순결한 이치만 따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이다. 나와의 경쟁이다. 나에게 부족했던 것,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 나에게 채워 넣으면 그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뭐가 부러울 것인가. 진심을 다해 내 멋대로 했을 때 온 지구를 향해 이렇게 당당히 도발할 수 있으리라. 세상 다 덤비라고 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개고기 주사, 김다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혜송 노래.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고집불통 사내를 묘사한 만요이다. 개고기 주사는 살찐 개고기를 윗사람한테 뇌물로 바친 덕에 벼슬을 꿰찬 관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한자리 한다고 으스대는 속물을 부를 때 개고기 주사라 통칭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던 당시의 세태를 은근히 꼬집고 있다. 가사 속에 이 같은 풍자와 해학을 담아낸 작사가는 김다인, 조명암의 예명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시작. 모든 것은 끝을 향한다. 한 만남은 한 헤어짐을 향하며 한 탄생은 한 죽음을 향한다. 한 일출은 한 일모를 향하며 한 봄은 한 겨울을 향한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물리적인 법칙처럼 명료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끝을 향한 발걸음이 이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끝은 그 끝을 알 수 없어 두근거리고 주춤되게 한다. 세기말과 같은 도시, 이곳도 마찬가지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노스 왕의 미궁과도 같다. 어둠마저 내려 길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무엇이 어둠 속에 꿈틀댄다. 길바닥에 낮게 엎드려 있던 그 무엇은 어둠이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 슬금슬금 다가온다. 발집계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그 무엇. 미노스 왕의 미궁 라비린토스에 갇혀 있다는 얼굴은 황소이고 몸은 사람인 반인반수 미노타우로스인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발로 툭툭 건드려 보지만 꿈쩍 않는다. 끝이 오면 해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여러 복선이 얽히고 설켜 있다가도 마지막엔 모든 갈등이 일시에 풀려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근사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끝을 향할수록 물음은 더욱 커져간다.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미노스 왕의 딸이 건네준 단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할 실뭉치는 이 도시 어디에도 없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어둠의 미로만 길게 엉켜있을 따름이다. 거미줄로 한허리를 얽고 검은고에 오르니 1만30 푸른 궁창 아래 굳은 비만 나려라. 서글퍼라 검은고야 내 사랑 검은고. 까다로운 이 거리가 언제나 밝아지려 하는가. 높이 올라가면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무게를 싣자마자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지만 가늘고 연약한 마음은 가늘고 연약한 거미줄에 기대게 한다. 간신히 올라온 궁창. 너무 푸르러 차갑고 서럽다. 1만30의 푸르른 눈물. 그 밑으로는 하염없이 푸르러 서러운 궁창과 달리 하염없이 굳은 비가 내려 우울한 세기말과 같은 도시가 펼쳐져 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도 이 도시엔 여전히 답이 없다. 실마리가 없다. 괜히 서럽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지만 이 세기말의 분위기가 그저 허무하다. 서글픔이 무겁게 내려앉은 둔중한 시대. 이 어둠의 시대는 가벼운 12줄의 가야금보다
무거운 6줄의 검은 고를 한없이 닮았다. 검은 고라 하여 검은고라 불리는 악기. 그 검은 현의 연주의 무게는 뜯는 것만으로도 아주 깊이 가라앉게 만든다. 그 쓸쓸한 선율이 쓸쓸한 이 거리를 휘감는다. 발집계에 있는 어둠에 쌓인 그 무엇은 여전히 꿈쩍 않은 채 잔뜩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낱마처럼 얽히고 살켜있는 이 매듭은 결코 풀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세기말과 같은 도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청춘, 나의 꿈은 알 수 없는 물음을 품은 채 끝나고 마는 걸까? 매듭을 푸는 자여, 그대만이 일만서름 푸른 궁창 아래 이 까다로운 거리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으리라. 언제나 그렇다. 정답은 의외인 곳에 있다. 고리우스의 매듭.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푼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칼을 뽑아 그 매듭을 간단히 베어버렸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를 넘어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끝을 몰라 방황하는 자여, 칼을 들어라. 까다로운 이 거리의 매듭을 풀려 하지 마라. 알렉산더의 칼이 되어 까다로운 이 거리의 매듭을 단숨에 베어버려라. 두렵다 하면 두려운 것이다. 서글프다 하면 서글픈 것이다. 끝이라 하면 끝인 것이다. 흔들리는 건 나뭇가지와 바람이 아니다. 흔들리는 건 너의 마음일 뿐이다. 엉켜있는 매듭을 베어버리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두근거리고 주춤되게 했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발집계에 있던 잔뜩 도사린 그 무엇도 어둠이 걷히면서 점차 형체를 드러낸다. 아, 그것은 반인반수 미노타우로스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래, 끝의 다른 말은 시작이다. 세기말의 다른 말은 세기초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이렇게 다시 시작된다. 그 수많았던 푸념과 잡념과 집착은 여기 끝에서 다 베어져 버리기를. 새로 기억될 시간들이 저 끝에 버티고 있는 엉켜있는 시간들을 물리쳐 주기를. 과거의 아픔은 모두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를. 물론 어렵겠지만 까다로운 이 거리를 지나 이제는 좀 쉬운 풀이만 있는 희망의 거리로 접어들기를.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세기말의 노래. 박영후 작사, 김탄포 작곡, 이경설 노래. 식민지 시대의 암울함을 은유적으로 노래한 곡이다. 작사는 극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박영후가 맡았는데 세기말의 노래는 그의 초창기 작품이다. 이후 그는 다양한 필명으로 120여 곡의 가사를 쓰며 1930년대 최고의 작사가로 활약했다. 작곡은 국민가수 김정구의 친형인 김용환, 김탄포는 그의 예명, 이했다. 세기말의 노래는 그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노래는 슬픈 연기를 잘한다 하여 비극의 여왕이란 별명을 가진 배우 겸 가수 이경설이 불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비극적으로 요절했다. 세기말의 노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삽입곡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배우 김태리의 가녀린 음색은 세기말의 또 다른 비의 미를 전해준다.